또 슬기로운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체득한 학습과 그간의 학습한 기초학습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첨단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또 원거리 학습도 하게 되고 비대면 학습을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저리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논하게 될 이 문해교육에서 이제 문해교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교육의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소외계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 직위 측면에서도 소외계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우리가 문해교육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장은 제가 원해서 맡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평생교육연합회 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한테 강제적으로 주어진 가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자장을 맡게 됐고요. 다행스럽게도 저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더 전문가시고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우리 문정석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발제해 주시는 강의를 들으시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5번째 저희가 섹션인데 앞부분에 제가 참가하지 못한 것은 오늘 또 서울에서 SDG 4.0 우선 2017년도 인천 선언에서 교육의 분야 4분야 중에서 이제 6개 4.6의 섹션이 바로 아동과 대부분의 성인이 2030년까지 문해력에 도달해야 될 시점의 실천 아젠다를 대한민국이 해서 아마 유네스코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모임에서 또 문해를 걱정하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강의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섹션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학령기 교육, 특히 제도권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탑을 간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서 문해교육이 존재해야 되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다 보면은 사회적 관점은 또 국가적 역량은 어떻게 직결이 돼야 되는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정석 교장 선생님 현재는 이제 푸른 어머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문해교육의 민간단체의 하나인 사단법인 전국 문해기초교육협의회에 또 아마 정책이사님으로도 계시죠? 전임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넓은 그런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교장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이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문해교육하고 있는 문종석입니다. 이렇게 생존하고 있음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되게 흐뭇하고요. 한편으로 되게 슬프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이 코로나 시기의 문해교육의 붕괴 그리고 회복에 대한 주제이다 보니 앞서 그 교육공동체에 대한 나름 희망찬 발제를 제가 들으면서 사실 이 문해교육도 엄밀히 따지면 교육공동체, 마을 교육공동체의 하나이죠. 저희가 이 부실한 인프라에서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마을의 좋은 자원들이 기반해서 문해교육을 하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문해교육의 대상자들의 90%가 자국민입니다. 선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의 경우들은 대부분 문해교육의 대상자가 이주민인데 반해 한국
문해교육만이 유일하게 자국민의 90%가 문해학습자인 것이죠. 그 이유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고 그 이후에 전쟁과 산업화 이 과정에서 글을 배워야 하는 또 기초교육, 모국어를 배워야 하는 어떤 시기를 놓친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친 이후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 전쟁과 산업화를 제대로 완수해내기 위해서 노력한 한편으로는 또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 사회의 피해자이기도 하죠. 가난했던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했을 때 이왕이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남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 덕분에 그 기회를 받지 못했던 그 피해자인 여성들이 이 한국 문해교육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초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문해교육 현황들을 보면요. 국가문해력 조사가 2014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하는 국민의 숫자가 2014년 처음 조사했을 때 260만, 2017년 조사했을 때 311만, 그리고 2020년 최근에 조사했던 조사에서는 200만으로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땐 이 통계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문해력 조사를 하게 된 이 통계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1대1 조사가 가능하지 못해서 실제 표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표본 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편차들이 좀 나타나게 된 현상이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공무원은 저한테 그렇게도 묻기도 하더라고요. 2017년에 311만이었는데 2020년에 200만으로 줄었다면 그럼 그 사이 100만 명은 교육의 수혜를 받아서 해결이 된 것이냐라고 묻기도 하던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통계가 그래도 편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평균 200만 명이 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모국어를 쓰지 못하는 대상자가 그만큼이라는 사실이죠. 그 통계가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략 70대 이상의 한국에서 성별 중에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한 대상자들의 6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는 저희들이 체감한 통계로는 50% 이상이 실제 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뭐 그에 준하는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수준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문해 학습자들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기초교육을 제공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또 초, 중, 등 의무교육에 그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기회를 놓친 대한민국 성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터져서 우리 사회의 모든 지점에서 매우 어려운 현실을 겪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교육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였겠고 자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현장 경제 활동도 위축됐지만 교육 상황에서 이 교육 불평등이라는 현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그 교육 불평등을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문해교육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마 문해교육의 붕괴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국 문해교육의 지원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평생교육법 내용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문해교육의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운영비, 교재 및 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까지 2007년경부터 문해교육이 지원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문해교육 지원 예산들이 현장에 내려오고 있지만 실제 문해교육의 예산은 인건비, 그러니까 강사비죠. 아주 강사비와 일부의 기관 운영, 그것도 최근에 일부의 기관 운영비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뭔가 부실하고 충분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의 지원이 깔려 있습니다. 필수교육이자 의무교육으로서의 문해교육이 아닌 어찌 보면 교양 취미의 평생교육 단기 프로그램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 예산이 프로그램 강사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기본적 교육권인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초중등학교의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이 문해교육기관이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비, 그러니까 뭐 행정을 하는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뭐 냉난방비라든지 또 우리 학습자들이 공부해야 할 책걸상, 교구비의 비용들은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 교육기관에게 완전히 떠넘겨버리는 상황이어서 민간 문해교육기관의 운영이 아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민간만 그러냐? 그럼 민간만 그렇다고 저희는 볼 수 없고요. 실제 공공기관, 뭐 준공공기관인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또 뭐 기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 문해교육 사업에서도 실제 이게 그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인력의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 문해교육은 실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기관에게 매우 어려운 예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고정비용이라고 하면 학교 운영비, 예를 들면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운영하는 임대료, 책걸상 교구비들은 실제 우리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맨 위에 강사비 정도가 되는데 실제 저희 학교가 올해로 이제 28년, 29년째 이제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저희는 지금 8개 정도의 반에 학습자가 한 12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예산에 대비 국가 지원 예산은 약 3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죠.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10위권의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이고 OECD 국가로 지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보통 공교육비로 지출하는 것도 OECD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OECD 기준에서 보통 초등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공교육비의 기준이 약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도 거의 95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천만 원에 준하는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올렸겠죠. 근데 충격적인 건 실제 그 기초교육을 받지 못해서 뒤늦게 기초교육을 받고 있는 현재 문해학습자들에게 전체 초등학생 1인당 지원되고 있는 공교육비 1천만 원에 0.67%, 연 6만 7천 원 정도의 학습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나. 물론 이제 이 문제를 갖고 0.67%냐, 아니다, 조금 더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래봤자 이게 예를 들면 1%, 2%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받는 기간이 이 사업이 매년 1년 단기 사업 지원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매년 이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년씩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신청되어져서 심사하고 결정돼서 교부금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주로 4월. 그러면 4월부터 12월, 회계 마감 기간인 12월까지만 이 문해교육이 지원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이 3개월 기간 동안은 학교는 강제적으로 휴교 또는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같이 문해 전담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버텨나갈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월부터 3월이 가장 농한기로
학습하기 가장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학습이 중단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도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을 한 3년 지속 사업 정도로 만들어서 3년씩 연장하게 된다면 이 공백 기간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구평원과 지자체가 학력비 인정 과정의 사업을 지원하죠. 광역시가 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해교육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학력 인정 과정 사업을 또 진행하죠. 그러니까 이게 각 지원처들이 다 개별로 움직이고 있고 이 지원 사업의 규모가 적게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고 정산하고 이 과정들을 만들어 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드는 행정력 소모도 만만치가 않다. 근데 문제는 이 행정력을 지원하는 예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물론 문제가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해 현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공동체, 지역의 마을의 교육공동체, 교육 인프라들의 여러 좋은 이웃들의 힘으로 문해교육을 운영해왔고 그래도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뻥 터지고 나니까 그 문제가 아주 그냥 여실히 드러나버리고만 현실을 우리가 겪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팬데믹 상황으로 확인된 문해교육에 대한 무대책. 공교육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면 비대면 수업을 한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집에는 컴퓨터를 깔아주고 태블릿 PC를 보급해주고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해학교에는 그 어떤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어떤 대책도 제안하거나 풀어내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기약 없는 휴교가 지속이 됐고 문해학교들은 대체 이게 언제까지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학습자들 만나지 못하는 학교가 중단되는 상황을 지속해야 될지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아시다시피 학교는 중단됐지만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들은 계속 발생이 돼서 고정비용들이 부채로 만들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민간단체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법인격을 갖고 있어도 법인이 어디서 빚을 내어오지 못하니까 주로 학교장이나 주요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빚을 내서 한 2019년부터 줬으니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빚이 누적됐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교육을 하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없고 학교 모든 걸 휴교하고 중단한 시기를 약간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비대면 교육을 하라는 어쨌든 지시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비대면 교육을 하라고 지시만 내려왔지 실제 문해교육에 이 어떤 구조로 교육을 하고 있고 문해학습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익숙하게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문해학습자들은 대면 교육을 해도 매우 어려운 소통의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익히지 못한 대상들인 거죠. 근데 이런 대상들에게 비대면 교육을 하라고 하니 실제 먼저 교원들은 비대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는 전무한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산도 없었죠. 예를 들면 영상 교육을 만들겠다. 그럼 영상을 찍기 위해선 영상에 투입되는 뭐 편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어디서도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대책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산 인프라 및 예산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이 비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거고 겨우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학습 꾸러미 같은 걸 학습자들에게 전달해서 교사들이 일일이 전화로 학습자들과 통화를 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육 환경들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라고 하는 것도 심한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학습 꾸러미, 그러니까 학습 교재를 전달을 해서 교사가 예를 들면 우리 학습자 어머니 예를 들면 몇 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학습자가 이 문해학습자는 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를 찾아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맥장을 넘겨서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동안 이미 상황이 다 지쳐버리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버리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학습의 포기 현상들이 드러났고요. 이 문해교육이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60이 넘은 70이 다 된 상황에서 글을 배우고자 용기를 내서 왔는데 그걸 어렵게 만들었던 학습 동기들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시키니까 그 동기부여가 감소됐고 이 고령의 학습자들이 또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 겁이 나니까 고립감이 너무 심해져서 학습자 스스로가 상당한 학습자들이 없던 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고립감 때문에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문해교육이 붕괴되어 갔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팬데믹 상황이 치솟은 이 상황, 그러니까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한 1년만 더 지속됐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 민간 문해교육 기관이 한 50% 정도는 문을 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간 붕괴 현상 중에 민간 교육기관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의 문제, 인건비 문제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복지관, 지자체 등의 공공 프로그램 기관은 그래도 예산은 있는데 문제는 독자적 수업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은 복지관 내부의 공간을 썼을 거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 공간이라든지 전체 강의 공간 이런 것들을 주로 쓰다 보니까 실제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예를 들면 대면 수업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 복지 공간이나 소통 공간들을 폐쇄시킨 지침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실제 프로그램들이 민간 기관들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작년 한 하반기까지도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문해교육기관에 상당히 많이 현실로 작용됐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들은 더 그랬고요. 실제 찾아오는 것도 두려워했고 찾아가는 선생님도 두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되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경우는 예산과 인프라 없이 갑자기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라는 또 그걸 해야 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자존감은 매우 낮아졌고요. 실제 아시겠지만 문해교육의 교원들이 현재 문해교육 교원들도 사실 고령화의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대부분 50대, 60대의 주부들이 문해교육 교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라고 하는 거 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에게 전화 수업이나 낯선 수업 방식의 내용들은 이 교사들의 어쨌든 좌절이나 피로감 증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중단 포기가 증가했고 저는 적게는 30%, 많게는 한 50% 정도의 학습자의 학습 중단 사태가 현실에서 벌어졌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2021년이 되면서 민간 문해교육기관들은 대면 교육들을 대부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령의 학습자들과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교실 내에 방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비대면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 충분하지 않고 그 과정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습자들과 문해교육을 지속할 수 있지 못했던 것. 그래서 조금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습자들과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 학습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이 학습자들에게 이 문해교육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육받는 공간뿐이 아니었다. 치유받는 공간이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적인 케어를 받는 공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부여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이 그동안 느꼈던 고립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치유시키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문해교육을 조금씩 현재 회복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대면 학습 기간에 부실했던 과정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력인정 과정의
코로나 시기에 거쳐서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졸업한 학습자들이 이제 학력 인정 과정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학력 인정은 다시는 이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민간 기관들에게 찾아와서 저희 학교도 어찌 보면 코로나 시기에 학습을 포기했던 학습자들의 숫자, 그분들이 복귀하는 비율보다 실제 학력 인정 과정에서 부실한 학습 기간을 보냈던 분들이 지속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복귀하는 확률이 더 그 퍼센테이지가 넓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운영학습 공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이거 어떻게 이제 유지가 계속 돼야 되는가? 이 빚은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의 고민들이 여전히 있고, 만약에 향후에 이 똑같은 팬데믹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 문해교육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한 가지 저희들에겐 좀 희망 같은 거고, 회복에서 매우 소중한 키워드들을 찾은 게 뭐냐면, 문해학습 공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이 소통의 공간으로 자기 존재감, 고령의 학습자들이 친구들과 자기의 생존을 확인하고 자기 아픈 거나 어려웠던 이야기,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을 했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커뮤니티 케어의 공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치매안심센터,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하고 결연을 해갖고 학습자 전원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집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지 능력들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들 저희가 보기도 했어요. 학습력이 떨어지니 글쓰기도 잘 안 되고, 예전에 시도 잘 썼던 학습자들이 이제는 시도 잘 못 쓰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지 능력 검사를 대부분 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대신 몇 분의 학습자는 조금 중증인 어떤 느낌이 있어서 치매 센터하고 연결을 해갖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제 검사나 이런 어떤 치유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매 안심센터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뭐 웃음 치료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웰다잉 같은 학습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생기신 거예요. 주변에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죽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인문학적 프로그램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그래서 문해교육의 회복은 예전처럼 다시 교육공간, 문해교육만 진행하는 교육공간으로서 회복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이 문해교육이 보다 폭넓게 이 문해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이분들의 케어를 돕는 그런 공간으로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로 우리가 해보게 되면 좋겠다는 어떤 비전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여전히 과제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해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의 책무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0.67%의 예산으로, 그리고 이런 민간 문해교육기관이나 어쨌든 다양한 문해교육기관들이 지속할 수 있는 과정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책으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꼈고, 실제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목도했고요. 버티기 매우 힘들다는 걸 깨닫게 돼서 지금 이제 우리들은 안정적으로 이 문해교육을 필수교육이자 의무교육 제도에 준하는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이고 중추화된 문해교육기관의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민간기관들이 주로 이제 문해교육 전담기관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기관들의 운영비에 대한 문제들, 이것으로 돈 벌겠다는 느낌이 아니고 최소한의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 학습비가 됐든 아니면 뭐 바우처가 됐든 뭐 다양한 방식의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이 인건비, 강사비 중심의 예산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행정에 들어가는 뭐 상담하고 관리하고 또 이분들
유지하고 또 교원들을 교육하고 교원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행정 인력에 대한 예산들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마지막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교육 딱 달랑 책상과 의자, 고령의 학습자들이 저 의자에서 그리고 거리두기를 할 때 더 심각했던 게 안 그래도 교실이 적다 보니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의 공간이 원래 적은데 거리두기까지 하다 보니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진 현상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예산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에 우리들이 풀어야 될 과제로 남겼고요.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문해학습자 그리고 노인을 위한 단지 이 문해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평생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문해교육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들을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현재 우리들의 고민으로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교육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디지털 문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디지털 문해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우리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 한국의 문해교육의 현장은 굉장한 위기를 벗어서 이제 조금 새로운 어떤 회복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단계가 완전히 좋아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여전히 그 위기가 내재되어 있고 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문해교육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생교육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한국의 지금 문해교육 그리고 문해학습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뭔가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해 주신 우리 문정석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님, 과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경청에 떨을 주셔서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문해교육에서 뭐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큰 화두는 붕괴였습니다.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관점이고, 지금의 화두, 2022년의 지금의 화두는 회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리커버리 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 2019년, 18년으로 점차 이제 국가가 2006년부터 평생교육에 대해서 문해교육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학력 인정 제축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학습자가 증가해서 아마 2019년도에 학습자가 연간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문해교육을 제도권에 들어와서 하게 되고, 비제도권 속에서 있는 것을 포함하면 한 10만 명 정도가 현재 문해교육을 나름의 형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제하신 것처럼 한 50%는 생태계가 이제 파괴된 거고, 학습자를 재모집해도 모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보자는, 지금의 방식으로 다시 해보자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회복을 하는 수단이 뭔가가 좀 더 강하게 부여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예산일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뭐 콘텐츠의 개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고민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국평원에서 뭐 문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주셨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우리 박인종 박사님께서 지금 문해교육의 붕괴에서 뭐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사회적 역량이 직결돼야 되는지 한번 우선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미리 사인이나 주시죠. 오래간만에.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해교육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서부터
민간기관에 대한 또 문해교육기관보다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해교육을 앞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공공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구라도 그 민간기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념과 방향에 있어서의 합의가 일단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공공분야 정책 분야에 한 30년 있다 보니까 민간기관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는데 세금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이 너무 낮으니까 공공성을 높여야 되는데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왔다 갔다 망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은 분명히 복지기관이 일반 평생교육기관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야학이라든가 민간기관들이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조사를 서울시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대개 민간기관은 강사비는 조금 받고 뭐 이러지만은 더 커다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교장 선생님이 좋은 발표하셨지만은 그 밑에 서울시의 경우는 200만 원 안팎에 해당하는 임대료, 이게 가장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공공기관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민간기관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기관에 직접적으로 주기에는 그거는 조금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를 두지 않습니까? 거점센터. 거점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네트워크의 중심 기능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별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로 인해서 운영비나 렌탈 비용을 줄 수 있는 일부 이 명분이 생기는데, 그냥 우리 문해교육기관인데 민간기관인데 비가 새고 있고 뭐 큰일 났다, 200만 원 못하겠다, 학습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달라. 근데 이게 교육부 지금 이 과장이 나왔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도 쉽게 예스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더 중요하게는 아까도 방안 중에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비록 나이는 60대, 70대, 80대이지만 이걸 의무교육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역시 공공성을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양쪽을 다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감의 문해교육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법에도 2014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교육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문해교육하면 다 몽땅 평생교육이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학력인정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교육감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17개, 서울시만 빼놓고 16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학교를, 특히 뭐 중학교는 어렵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오후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학교를 한글학교나 문해교사를 채용을 해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거나 이런 데가 전무하거든요. 서울에는 그나마 11개의 학교가 문을 열고 오후에 한글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때 교사도 자기네 학교에 일반 교사를 쓰는 게 아니고 서울시 평진으로부터 배출된 양성된 그 교사를 써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의 담당자, 16개 교육청 담당자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몇 군데 보면 아주 손사래를 펴고 자기네 역할은 도서관 몇 개,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 몇 개를 개방한 것으로 자기네들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뭐 학부모의 반대도 있고 교장의 반대가 있습니다만은 교육감들이 정말로 지방에 있어서의 비문해자 제로 선언을 하고 이건 없어져야 할, 빨리 긴급하게 이렇게 느낀다면 공공성 회복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문호 개방하는 거, 그렇다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민간기구에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개 지자체에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성남에는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10개의 문해교육기관에 등록했을 때는 문해교육 학습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를 주더라고요. 물론 지역화폐로 줍니다. 지역화폐 주고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15만 원의 돈을 주로 문해학습자들한테 주어서 하게 하고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뭐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다만 이제 교육부의 역할이 상당수 지금 밭에서 너무 미비해서 물론 50억 예산 지원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더 해야 될 일이 민간기구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데 지금 단계로 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문해교육기관에 너무나도 오랜 기간 국가가 손 놓고 있을 때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해주는데 그냥 돈을 임대료를 주기는 어렵고 장소 쉐어링을 한다든가 공공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네트워크의 일을 한다든가 해서 그 문해교육기관을 좀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민간 경상보조비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번에 아까도 제가 이 과장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고등평생교육,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이거는 어차피 지방으로 다시 올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 액수는 약 3조 8천억 정도 된다는데 과연 우리 평생교육 부분에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어요. 고등교육에 다 빨려가지고 또 우리가 들러리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약 1조 원 정도가 오면 지방제작 교부금이니까 1차적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중에서 문해교육을 위해서 의무교육 수준으로 전부 다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고 단기간에 모든 기관을 공교육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기관에 뭐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업적을 보든지 성과 관리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발제에 대해서 질의도 좋으시고요. 또 선생님들의 뭐, 개인적 소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핵심적인 뭐 말씀으로 이렇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스님 안 계시나요? 예. 우리가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공공재죠. 그러니까 공동의 국민의 자산이죠. 커먼 굿이고 퍼블릭의 굿인데 이것이 마치 학교장이 개인 소유물처럼 교육감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으면서 담벼락을 쌓고 이런 것의 공공성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제한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절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뭐 국민의 힘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폐쇄의 현황은 자, 복지관도 학습관도 노인정도 쉼터도 동시에 다 폐쇄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디로 가라는 퇴로를 열어주고 국가는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폐쇄하고 집에 있어라? 그러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무조건 회사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동이 되어갈 것인지 그러면 노인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나이 드신 분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사회적 동력으로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공정했는지 우리가 오늘 끊어내려고 하는 화두가 역시 포용의 사회이고 배려를 하고 공정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쉽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성숙된 사회로 가야 될지 하는 것에 굉장히 먼 숙제가 남아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전문역 김민숙 회장님 오셨는데 의견 한번 주시죠. 짧게. 예. 참 마음이 무겁네요. 왜 문해교육은 항상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문해교육은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민낯이 드러난
이런 상황을 아까 문 대표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결국은 지금 법과 제도의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예산 문제인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 대응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2006년부터 국가 지원이 시작을 했는데 지자체 대응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국가 예산은 거의 뭐 그 기관 증가수에 비해서 거의 제자리 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열악해지는 상황들. 그래서 저는 뭐 법과 제도도 다 좋은데 국가 예산이 좀 늘어야 확보가 돼야 대응 투자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런 아까 뭐 우리 지금 문해교육 예산 지원은 공모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예산 확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좀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전에 학습에 좀 우리가 문해교육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드러난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다. 그리고 그 학습 플러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프로그램 또는 예산 지원들이 형편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장의 선생님, 기관의 운영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하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붕괴라는 말이 이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정말 이렇게 다들 공감하고 있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많은 우리 이 문해교육의 문제는 국가도 책임져야 되지만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기 맞습니다. 예,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계속 우리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고, 제가 있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 언제나 공정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아마 포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장 보고 행동 강령 2개를 이제 추출하라고 또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 저는 정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울부짖을 것이다. 그렇게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문해교육 하시는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아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진현 선생님도 계시고, 소하진 교관 선생님 계시네요.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예. 엄소거 해주시고, 예. 하여튼, 예. 네, 제가 지금 여기 학교, 네, 교실이어서,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지금 소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현진 교장 선생님, 바뀌신가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 우리 지금, 예, 뭐 질문도 좋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이제 자유롭게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예,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저는 이쪽에 뭐 평생교육 할 때 문해교육 지금도 많이 잘 모릅니다만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누가 이제 뭐 문해교육을 뭐 또 평생에 중요하니까 문해교육을 하자.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문해하는 사람이 문해자가 얼마나 된다. 무슨 지금 다른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문해교육이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뭐 하자. 우리 평생교육 연합회가 생기고 옛날에 좀 지나갔습니다. 양열무 선생님이랑 전에 교육부에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랬더니 양열무 그 당시에
양형훈 선생님이 교육부에 계셨는데 양형훈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이거 20년 전 문해교육이 얘기고 뭐. 예. 그게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왜 문해교육 그게 뭐 지금 얼마나 된다 무슨 문해교육 같은 거 이야기하냐 지금 산업화 시대에서. 그래서 저도 거기에 몰랐으니까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 그런 것을 아예 영역에서 빼고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와서 알고 보니까 정말 이 문해교육이 우리 또 평생교육의 근간이 되고 또 외국에도 가보니까 외국도 결국은 뭐 평생교육에 이야기하면 일단 문해교육이 먼저 그렇게 되고 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 내가 참 몰랐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만나고 계시는 우리 뭐 김종천 선생님, 뭐 우리 한의자 선생님 다 이쪽에서 정말 잘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되고 더욱더 필요하다 그런 공감을 많이 하고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문해교육 영역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또 확대해서 그런 쪽에 다 뭐 전문가들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예, 좋으신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 앞에서 예, 선생님, 예, 얘기한 예, 김에 예.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짧게 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길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정비가 되려면 첫 예, 번째 국가 수준에서 일단 아까도 통계 미흡한 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계 네네.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까막눈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서서히 증가돼야 돼. 아니, 줄어들어야지. 그게 하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 국가 통계인데 울산의 경우 작년에 자기네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 2020년도 통계에 울산을 더 추가를 했더니 울산시의 시민들의 그 수준 1, 2, 3 비율과 국가 비율이 너무 달랐어요. 어떤 건 배 이상의 차가 납니다. 그래서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이거 국가 통계이기도 하지만 그걸 높여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관련해서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비롯해서 시도 문해교육센터가 있는데 시도 문해교육센터의 숫자를 보세요. 2사람입니다. 2사람. 담당자가 2사람이라 팀 수준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해야 할 일은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대개 문해교사 양성하는 거에 끝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 김인숙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국가의 수준은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는 보가 딴 거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활문해 얘기하는데 기초문해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생활문해를 비문해자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2중 3중의 어려움이 특히 있는 거고 교육부하고 제5차 계획에 내년도에 제가 언뜻 들은 거는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우리 기초문해 비문해자 대상자들은 디지털 문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대개 전화학습 아니면 학습지 학습을 했는데 이게 도통 교육의 질 수준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당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획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비문해자 대상의 디지털 표준 교육과정이나 교재나 기재 도입이라든가 미디어 도입이나 심지어 왜 그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왜 학습비를 다 받습니까? 그다음에 노인 친화적인 왜 애플리케이션 왜 안 만드는 겁니까? KT, SK하고 협약해서 그 400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로 못 해줍니까 도대체? 국가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아까 이번에 모로코에서 얘기했던 모로코 선언 얘기했는데 거기다 핵심이 문해교육입니다. 유네스코도 핵심이 문해교육이고 근데 왜 한국은 그런지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공교육이 못하면 공교육이 천천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면 속도가 느리다면 민간교육에 대해서 지원해줘야죠. 나는 그 민간교육의 지원이 강사 비용뿐만 아니라 강사비도 지금 받아가지고 다시 내놓고 해서 그걸로 운영비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 강사비뿐만 아니라 임대료의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된다 하는 시가 챙겼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예. 이상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책무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해는 잘 알다시피
의무교육 학습의 유해자이니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이 배울 권리, 국가는 해줘야 될 임무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국가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느 자리에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문해력 조사에서 3년마다 조사를 하니까 100만씩 줄어드니까 그간에 국가가 막 투자를 해가지고 비문해율이 낮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못 빼고 다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비문해자 숫자가 주는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국가가 뭘 했는데 뭘 얼마나 했다고 1년에 30%의 문해력을 해결했다? 그런 것은 국제적인 레포트도 없고 그런 보고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 그렇게 발빠르게 증가하거나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하를 남기고 국가가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이 역사를 우리는 훗날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국가는 지금쯤 하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문정석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해주시고 예. 그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문해교육을 평생교육에서도 가장 중요 6대가지의 가장 바탕이 되는 교육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듯이 이 문해교육이 저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기초교육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무교육에 준하는 어떤 그런 학습 필수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을 바꿔내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 관계자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바탕을 깔아야 저는 이 문제가 단지 문해교육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하나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노인 인구에 대한 평생교육의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또 노인 정책, 고령화 정책에 또 중요한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이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는 저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내가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 노인 인구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다 보면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교육소에 계신 노인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이 소외감을 더 느끼는 그래서 이 문제의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의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문해교육이 문해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함께 포용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사실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되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쓴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문해의 뭐 여러 가지 현재점의 문제점, 우리만 늘 문제점만 논하고 있을 수는 없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이제 총력을 직결할지 하는 것도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서 함께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해는 평생학습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입니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버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해야말로 실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는 아젠다가 문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네스코의 가업의 70%는 문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되는 상위나 고등교육을 유네스코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아젠다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스님들께 좀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들어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 저한테 시간을 또 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의자 스님이 계속 빨리 마치라고 사인을 주고 그래서 어쨌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우리 발제해 주신 문정석 교장선생님께 특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문정석 교장 선생님, 박영덕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댓글 창에 채팅방에 우리 제천술미학교 김종천 선생님이 또 글을 실어주셨어요. 선생님 말씀이 문정석 교장 선생님이 제시한 4가지 과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향후 문해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철학이라는 거대 담론과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당면한 이 문제의 이슈를 해결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거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이 문해교육을 시작했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계속 지속적이구나, 정말 이렇게 계속 지속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잠깐 품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변화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 저는 제 스스로는 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김인숙 대표님, 그리고 서화진 선생님, 그리고 그 문정석 선생님, 그리고 김종천 선생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안진현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않지 않냐라는 이게 이희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냥 가난해도 없어도 우리가 지속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